중국을 뒤흔든 초대형 부패 사건. 압수된 재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호화저택, 셀 수 없이 많은 고급 자동차, 그리고 현금은 너무 많아 셈조차 할 수 없어 무게로 달아야 했습니다. 이 초유의 사건의 주인공은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쥔 인물로 공안부 장관에서부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르기까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조융캉 조용캉입니다. 그는 중국의 공안과 사법부문 전체를 장악하며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그는 역사적인 반부패 캠페인에 타깃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융캉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오랜 금기를 정면으로 깨뜨린 사건이었죠. 최고위층은 절대 기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무너진 것입니다. 중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공식 수사 대상에 오른 순간이었고, 그동안 유지돼 온 기소 면제 관행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덩샤오핑 시절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경제범죄나 사회적 범죄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의 안정성과 권력 유지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최고 지도부의 당열이 국가 안정과 개혁 지속의 생명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최고의 지도자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잠재돼 있던 내부 갈등이 폭발해 당과 정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덩샤오핑에게 있어 최고 지도부의 당열은 마치 강철 성벽과 같았습니다. 개혁의 거센 폭풍 속에서도 권력기구를 단단히 지키는 방패였죠. 그래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당내의 큰 호랑이들은 손대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수사 금지 규정은 중국 민간에서 상무위원에 오르면 곧 면죄부 면추이후를 받는다라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이 불문율을 등에 업은 조융캉은 공안부 장관이자 당내에서 손꼽히는 권력 실세로서 문어발처럼 촘촘한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해 자신의 권력망과 사적 이익을 강화했고, 석유 산업과 국가 안보 분야에 거대한 부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분야들을 사실상 자신의 사유지로 만들며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나 처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이 집권하자 조융캉의 권력 남용과 만연한 부패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었습니다. 시 주석은 국가의 안정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믿었고, 호랑이도 파리도 다 잡겠다는 반부패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내 부패를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큰 호랑이를 쓰러뜨린다는 것은 곧 거대하고 복잡한 이익 구조를 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후이 전 스촨성 사법청장, 우용wen 전 정치법의서기 같은 성급 부서의 고위 간부들이 낙마했지만 여론은 아직 진짜 호랑이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시 주석은 부패의 뿌리를 뽑으려면 최고 권력층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확대 회의를 소집해 신구 기수의 상무위원 전원을 불러 모으고 상무위원들의 면죄부를 박탈하자는 제안을 직접 내놓았습니다. 시진핑의 제안서는 반부패 사정기관이 호랑이를 우선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시에 큰 호랑이의 정의를 정치국 상무위원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또 1997년 제15차 당대회 이후 유지돼 온 정치국 상무위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명확한 보고와 증거만 있다면 현직이든 퇴직이든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도 국내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 반드시 수사한다.
둘째, 기소 면제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저우융캉과 같은 최고위급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불가침이라는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던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우융캉의 권력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진핑의 반부패 작전은 그 한 사람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우가 수년간 키워온 족발, 측근과 충성파 네트워크 전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공안부 수장과 국가안보를 장악했던 그는 중국 정치 경제계의 막강 인물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정치기구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저우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위선멸전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가하며 마지막 일격 전에 측근과 신복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사는 저우가 스촨성에서 근무하던 시기와 중국 석유천연 가스 집단 CNPC 재직 시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핵심 측근들은 차례로 체포됐는데 그 시작은 2012년 뇌물수수와 친기업 비호 혐의로 체포된 리춘청 스촨성 부석이었습니다. 그는 저우의 오른팔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리춘청이 낙마한 뒤 저우융캉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인들과 관료들이 연이어 체포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량주, 랑지우, 그룹 회장 우쥔린, 왕준린, 청두건설그룹 장주인 장준, 회장 한롱, 그룹 류한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저우의 친인척과 사업적으로 얽혀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2013년에도 숙청은 계속됐습니다. 스촨성 전 부성장 고용샹은 저우의 핵심 측근이자 비서 출신이었는데 그 역시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이어 현시급 관료들까지 수사망에 걸려들었는데 이들은 저우의 사적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2014년 7월 저우융캉에 대한 공식 수사가 발표됐고 같은 해 12월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압수된 재산 규모는 미화 80억 달러를 넘었으며 300채 이상의 호화 별장, 수백 개의 은행 계좌, 60대의 슈퍼카, 48톤의 금 은고에 고가 보석과 예술품, 그리고 중국 전역 19개 성에 걸친 부동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우융캉과 그의 권력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큰 호랑이들이 숨을 금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촌장, 공장장, 정부장관, 군부장성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남용한 자는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사 착륙한 것으로 여겨졌던 퇴직 간부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우 사건 이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추차이호 등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는 시진핑의 반부패 전쟁은 권력 구조를 뒤흔들었고 권력이 부패를 보호막 삼을 수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집권 초기 5년 동안 성급 부성장과 군 장성급 간부 200여 명이 조사됐고 그중 약 4분의 3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년 약 1만 2천 명의 관료가 기소됐는데 이는 과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대중의 눈에 시진핑은 부패 척결에 강력히 나서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권력을 손에 쥔 지도자로 변모해 갔습니다.